네, 안녕하세요. 이택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런 그런 행동 패턴 분석뿐만 아니라 실내 위치 쪽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오늘 슈퍼스타 팀에서 아구라 강연을 말씀을 하셔서 어떤 거에 대해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저희 갖고 있는 기술을 상세히 소개할 것인가 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저희 실내 위치한다고 하면 첫 번째 받는 질문이 뭐냐면 그거 정말 필요해요. 코엑스에서 항상 길 헷갈렸어요 라고 하는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제가 직접 묻진 않지만, 제가 만약에 그거 할 수 있는데 돈을 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라고 아마 대부분 대답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이동이 가치가 되는 세상의 확장이라고 했는데, 오늘의 핵심은 이동이 가치가 되느냐 아니고 어떻게 하면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시장이나 이런 쪽을 바라보는 저희의 시선, 그리고 저희의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시간이라고 하셔가지고 짧으면 짧지만 사실은 듣는 분한테는 매우 긴 시간이어서 첫 페이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테스트 영상을 짜집기 해서 아주 재밌게 만들자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첫 페이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태양판이라고 하더라고요. 뭔지 잘 모르지만 그림 보면 누구나 아실 수 있는 거죠. 아마 태양의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시간과 방향을 추정하는, 요 보시면 이 잘생긴 분이 그 넷플릭스의 바이킹스라는 미국 드라마 아니긴 한데 어쨌든 미드가 있습니다. 이게 바이킹들이 영국으로, 북유럽은 아시겠지만 척박하죠. 엄청나게 척박하기 때문에 침략을 통해서 사실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엄밀히 말하면 이분들에게 나쁜 게 아니라 생존에 대한 거고요. 바이킹들이 요 미드에서 너무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 태양판을 시즌 1의 1화에서 이 태양판을 이 주인공이 라그나 로스브루크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에게 이 태양판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게 촛불이었는지 등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해가 이렇게 뜨면 뭐 그림자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막 이걸 설명하니까 동생이 그럼 이런 거네요 막 설명해요. GPS라고 예로 좀 바꿔보면, GPS는 위성에서 2만 킬로에 있는 위성에서 전파를 쏴서 위성과 사용자 위치를 계산해서 이런 설명을 드라마에서 한다고 생각해보면 이상한데? 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쪽은 한 사람이라 너무 좋아서 계속 반복해서 몇 번 돌려봤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바이킹들에게는 항해를 할 때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킹들이 여러 가지 노략질을 하지만 영국이나 이쪽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노르웨이 이쪽에서 하다가 요 기술을 통해서 이분이 영국으로 이제 침입을 시작을 해서 이제 결국은 영국에서 시작해서 프랑스 지중해까지 진출하면서 이제 바이킹이 문명화 세계에 이제 진입하는 그런 것들이 됐습니다. 결국은 보시면 이동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동이 가치가 되는 거 너무 잘 아시는 신대륙 발견이죠. 네덜란드라든지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에서 이런 신대륙을 발견해서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제국주의의 시작의 어떤 초석을 마련했었죠.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 그 자체가 목적이고 가치가 되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걸프전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막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이때 놀랬던 게, 그때 이제 CNN이 막 뜰 때입니다. CNN이 지금은 워낙 유명하지만 몰랐다가 전 세계가 CNN을 알았을 때인데, 이때 놀랐던 게 미국 구축하면서 막 미사일 쏘고 막 전투기 이륙하는 거를 생중계로 TV에서 전쟁을 생중계했던 첫 번째 전쟁인데, 물론 GPS, 우리가 잘 아는 그 GPS입니다. GPS는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GPS의 효용성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군조차도. 이라크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은폐해 놓으면 미국이 정확히 때리지 못한다. 그리고 미군들이 실제로 이 사막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고 이라크가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미국이 했던 것들이 이제 GPS 가이디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폭탄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때려 부었죠. 때려 부으면서 정밀 타격이 들어가면서 초토화가 됐고, 그 다음에 미군이 바다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진격을 합니다. 사막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GPS로 가이드 받으면서 들어갔던, GPS의 효용성을 모든 군에서 알기 시작하면서 군의 모든 무기체계가 이제 다 GPS가 들어가게 된 계기가 바로 요 계기고요. GPS는 우리나라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GPS가 미군이 국방성에서 개발해서 공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당연히 미군만
미군만 이용을 했고요. 네, 당연히 미군만 이용을 했고, 근데 83년인가 대한항공의 칼기가 아시겠지만 소련 이제 사할린 상공에서 격추됩니다. 소련 전투기한테.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상황인데 당시는 뭐 냉전이라서 그랬는데 그때 아마 칼기가 살짝 영공 침범했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들어갔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 GPS를 오픈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의 항법들 시스템들 플러스 로란이라고 하는 이제 지상에 200m짜리 안테나 세워서 하는 초저주파 통신 장비가 있어요. 그걸로 하면 보통 오차가 뭐 수십 킬로까지도 납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비행기가 날아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영공을 살짝 침범했고 이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GPS를 민간에 오픈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어떤 촉발점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때 이제 테러 이런 것들 때문에 GPS 안에 고위 오차라는 SA라는 고위 오차를 넣고 그래서 GPS 오차가 한 100m 정도 됐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오차를 다 제거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GPS 한 10m대 오차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GPS를 잘 알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구상 지금 하늘에만 100개 정도씩 막 돌고 있습니다. 보통은 GPS라고 안 하고 이제 GNSS라고 부릅니다.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GPS가 78년에 첫 번째 위성을 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글로나스, 그다음에 중국하고 유럽이 이제 베이도, 그다음에 갤레오라고 있는데 사실 시작은 유럽이 더 먼저 했는데 유럽은 이제 나라가 다 분리돼 있으니까 뭔가 되게 지지부진 한다면 이제 중국은 결정 딱 하면 뭐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베이도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도 있는데 일본은 요 4개는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시스템이라면 일본에 하는 QGSS라는 시스템은 일본만 딱 7개 위성 정도로 일본만 딱 커버하는 시스템이고요. 위성이 일본에 이게 한 2만 킬로 떠 있거든요. 정지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에 떠 있을 수가 없어서 얘가 이렇게 팔자로 돕니다. 이렇게 팔자로 돌면서 호주를 한번 갔다 오면서 이제 일본에서 오래 머물렀다가 호주 빨리 갔다 오고 이런 게 이제 요 QGSS고 인도도 유사한 이제 리저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IRNSS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GPS만 있을 때만 해도 애큐러시가 뭐 들쭉날쭉 했는데 위성이 많아지니까 되게 스테이블한 이제 지금 퍼포먼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외는 거의 끝났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GPS가 안 되는데 실내입니다. 그래서 인도 포지셔닝, 내비게이션, 로컬라이제이션, 그다음에 LBS까지 이제 확장하면서 이쪽이 야 이게 블루오션이야 라고 15년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석사 박사 때도 야 실내 위치는 블루오션이야 21년에 창업했는데 얘기하면 실내 위치 블루오션이에요. 한 15년 20년 동안 계속 블루오션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기술을 그래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저희 기술이긴 저희도 영상이긴 한데 영상을 제 유튜브에 찾다가 좀 마땅한 게 없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데드 레커닝 DR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가속도나 속도를 적분해서 이동 거리를 추정하고 각속도 등을 이용해서 이제 방향을 추정해서 적분하는 시스템. 그래서 요거는 뭐 차도 되고 뭐 사람도 되고 로봇도 되고 많이 쓰는 시스템이죠. 얘는 장점은 외부 인프라가 없어도 된다. 그다음에 외부 환경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엄청난 장점입니다. 엄청난 단점도 같이 갖고 있어요. 적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발산합니다. 무조건 발산하는 시스템이고 보통 뭐 옛날에 뭐 미사일 같은 데서 쓰는 요 INS라고 부르는 요 시스템은 보통 그 모듈 하나가 수천만 원 정도 되는 거는 꽤 버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마트폰에 있는 이런 센서들 쓰면 뭐 초 단위로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무선 신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건 유튜브에 찾은 영상이고요. 이런 뭐 비컨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비컨에서 신호를 받은 다음에 신호 세기를 거리로 환산해서 뭐 이렇게 삼각 측량을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신호 세기를 사전에 매핑해서 핑거프린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기술 중에 하나는 블루투스 4.1부터는 이제 AOA라고 해서 이제 이 안에 안테나 어레이가 있어가지고 신호가 오면은 이 신호가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 체크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5.1이네요. 5.1부터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안에 이제 어레이 안테나가 들어있어요. 어레이 안테나가 있어서 신호를 비컨하고 상대 유저 쪽 디바이스하고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각도를 정확하게 추정합니다. 엄청 정확하게 추정해요. 그래서 실제 데모를 보면 제가 CES 같은 데서 데모 보면 체감 애큐러시는 한 20-30cm 정도 나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제 좀 아실 것 같은 UWB 울트라 와이드 밴드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샤프하게 거리를 딱 측정하는 메저먼트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감하면 한 30cm에서 한 50c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기술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뭐
뭐 장점은 당연히 다양한 신호와 기술이 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와이파이, 뭐 LTE, 뭐 5G 다 됩니다. 또 하나는 특히 와이파이 쪽이라든지 그 블루투스 쪽은 커머셜 레벨에 올라와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죠. 단점도 엄청납니다. 라인 오브 사이트이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싶어. 4개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요 문 나가서 또 정확히 잡고 싶어. 4개가 천장에 또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간별로 이 사무실에서 정확히 위치 잡고 싶어. 4개 또 설치돼야 돼요.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라인 오브 사이트, 예를 들면 뭐가 가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신호가 이제 멀티패스가 생기기 때문에 엄청나게 애큐러시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누가 어떤 돈으로 설치할 것인가 이슈도 있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나오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냥 있는 거 쓰자. 예를 들면 매그네틱 필드, 여기 보시면은 no Wi-Fi, no beacon, 그래서 이게 매그네틱 필드를 쓴다는 거죠. 지구의 매그네틱 필드를 쓴다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저희 찾은 거고요.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건물의 철근과 콘크리트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로 인해서 매그네틱 필드가 막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실제 측정해 보면 막 휘어 있어요. 그거를 사전에 매핑해 놓습니다. 매핑해 놓고 일종의 등고선처럼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위치를 찾는 기술입니다. 핑거프린팅 계통의 기술이고요. 보시면 상당히 정확합니다. 상당히 정확하고 실제로 그 논문 같은 데 보면 애큐러시가 서브미터가 나옵니다. 실제 서브미터가 나오고 아주 정확한데,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다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 영상이 3년 전 영상이에요. 3년 전에 이랬는데 지금도 아직 상용화가 안 됐어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왜 상용화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서브미터를 구분할 수 있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와 여기의 magnetic 필드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magnetic 필드는 아시겠지만 비컨하고 다르게, 비컨은 내 위치를 알기 때문에 모델링이 돼요. magnetic 필드는 모델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측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사이언스파크에 magnetic 필드로 1m 단위로 엄청 고정확도 서비스 하겠어. 사이언스파크 전체를 1m 단위로 서베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데모는 가능하지만 실제 커머셜로 가려면 넘어야 될 벽이 너무 커요. 그리고 심지어 폰마다 magnetic 필드의 어떤 값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나침반 앱 쓰시면 팔자로 돌려주세요 뭐 이런 거 엄청 나오고, 뭐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 많이 했거든요.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 좋지만 쓰기 쉽지 않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통 네이버나 구글에서 하는 AR랩이 영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막 LG에도 이런 거 하시는 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로봇 쪽에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강남역에 들어가는 이제 AR랩이 영상인데 얘도 엄청 정확합니다. 얘도 한 1m 정도 나온 영상 정확하고요. 가장 좋은 건 애큐러시. 또 하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비게이션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가이던스 정보들을 영상에 그대로 표출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쉬워요. 얘도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를 하려면 폰을 계속 들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엄청 불편하죠, 실내에서. 두 번째는 이 영상도 보시면 사람들 얼굴 다 블러 처리했거든요. 강남역에서 만약에 다 이거 써서 사람들이 다 카메라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내비게이션 하는 사람인지 카메라로 뭘 찍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기엔 조금 거부감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식으로 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DR 기술은 결국 발산 문제, 그다음에 이런 매그네틱 필드 같은 거 쓰는 거는 가용성의 이슈, 영상은 프라이버시 이슈가 엄청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와이어리스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를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물론 저희 솔루션은 이 와이어리스 시그널을 이용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블루투스를 이용하고요. 왜 블루투스를 이용하느냐? 저희도 다 쓸 수 있는데 아이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플 아이폰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폰 OS에서 다 막아놨어요. 아무것도 못 씁니다. 오로지 블루투스만 API를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는 블루투스를 쓰고 있습니다. 기술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하고 있고 기술적인 이슈도 있고 한데 왜 아직도 블루오션이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엔지니어로서 기술 개발하다가 회사를 창업하고 나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거는 시장이 있어야 되는구나. 시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목적이 있어야지 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요. 결국은 우리가 실내에서 위치를 쓰고 싶어하는 건 결국은 어떠한 목적으로 쓸 것인가인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길찾기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치나 이동이 가장 중요했던 목적이 있었던 건 아까 전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바이킹이나 신대륙 그런 탐험처럼 이동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때는 정말 의미가 있죠. 특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도 내비게이션 정말 많이 쓰잖아요. 이동이 목적이거든요. 내가 거기까지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너무 쉽게. 근데 실내로 들어오면 그 목적이 사라지거든요. 그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내에서 잘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질문은 이동 자체가 목적인 건 오케이. 근데 실내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도 과연 그럴 것인가?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지금 목적이 상실된 시대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저희 같은 회사가 갖고 있는 아주 큰 딜레마, 이 문제까지 접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기술에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애큐러시를 올리려고 노력해요. 근데 애큐러시를 올리면 그럼 쓸 것인가? 안 써요. 역시 똑같이. 왜냐하면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고, 저희 솔루션이 카카오 내비에 탑재돼서 지금 코엑스에서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요 영상은 약간 저희 테스트할 때 영상이긴 한데, 지금 지하 내려, 여기 이제 맵이 없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제 코엑스 지하로 들어가는 거고, 보시면 아이폰이고 아이폰 갤럭시고 이제 지하에서 서비스 되는 거 보시면 아마 일반 내비게이션하고 되게 비슷해요. 잘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지하 주차장에서 위치를 알아야 되냐? 요 문제를 결국 풀지 못하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 목적이라는 거는 장소,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의 어떤 목적들, 그리고 필요성,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 목적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목적을 찾고 또 만들어가는 과정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요약하면 니즈와 밸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저희의 과제가 되고요. 아마 이것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집중하는 것들은 생산성입니다. 요거 제가 인터넷에서 웹에서 찾은 건데요. 실내위치하는 무슨 회사의 웹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쇼핑몰에서 인도어 GPS를 함으로써 얻는 베네핏들이 있다 그러면서 막 써놨어요. 길찾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저의 질문은 복잡한 쇼핑몰에서 쇼핑몰이거든요. 길 안내가 주는 생산성 향상은 어느 정도가 될까? 두 번째는 사람들이 쇼핑몰에서 길 찾으려고 앱 깔고 뭐 폰 보면서 이동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쇼핑몰 운영자는 그거를 좋아할 것인가? 사람들이 쇼핑몰에서 길을 가는데 주위를 보면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보면서 길 찾아가면 과연 쇼핑몰에선 좋아할 것인가? 종합해보면 생산성을 어디서 올리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 사이언스파크 여기 식당 두 개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저희 깜짝 놀랐어요. 2개 식당이 있습니다. 2개 식당이 있고 AB 식당이 한 750석 정도 되고요. CD 식당이 한 600석 정도 돼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데 실제 식사하시는 인원은 비슷해요. 그래서 무조건 CD 식당이 혼잡합니다. 저희는 이거 체크하기 때문에 양쪽을 동시에 다 갔다 왔다 하거든요. 그러면 CD가 훨씬 혼잡해요. 근데 대부분 그냥 가십니다. 왜냐하면 저쪽 어떤지 모르시니까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이런 조그만 비컨이고요. 카메라 없고 앱 설치도 필요 없고 당연히 프라이버시 이슈도 없습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고, 요걸로 뭘 할 수 있냐면 리얼타임 카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를. 예를 들면 애플과 엔드로이드를 구분해서 카운트하고 있어요. 구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식당에 애플 가지신 분의 식사 패턴과 엔드로이드 가지신 분의 식사 패턴이 달라요.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애매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래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TV는 6월 달에 TV 4대를 넣었다가 이제 지금 뺐는데 웹은 계속 서비스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슈퍼스타 팀하고 얘기하면서 올해 말까지는 계속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실시간 식당 이용 인원 추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적 식당 이용 시간 데이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식당으로 보면 좀 애매한데, 예를 들면 화장실로 보면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10명이 5분 썼어. 그러면 50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 동안 계속 누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화장실을 계속 이용하는 시간, 누적한 시간이 나오고요. 요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이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화장실에 더 많이 가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럼 청소를 요 주기로 해야겠네, 비품은 요렇게 교체해야겠네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인당 평균 식당 이용 시간, 요게 지금 그런 겁니다. 요 빨간 게 CD 식당, 요게 날짜인데요. 다 요게 6월 13일, 14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 파란 거는 AB 식당인데, 보시면 CD 식당 이용하는 분들이 좀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혼잡하거든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일별 시간별 데이터 추출하고 있고, 저희 AI 연계해서 분석도 하고 있고, 재밌는 거 많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보면서 왜 7월 1일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요. 7월 2일 날 왜 데이터 확 올라갔지? 그날 날씨를 봤더니 날씨가 비가 엄청 왔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별 혼잡도 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인원을 조금이라도 분산을 한 것들이 살짝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생산성의 관점은 길 찾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이동 데이터를 이용해서 공간을 효율화하고 공간 효율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의실이 여기도 많을 거잖아요. 4인 회의실이 많이 필요한가? 8인
8인이 필요한가 10인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해서 체크하는 것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는 이제 생산성을 높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생산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의 생산성은 제가 일하거나 연구하거나 뭐 개발할 때 필요한 거지, 제가 어디 가서 길 찾는데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아요. 생산성은 항상 관리자가 올라가는 거고, 개인은 항상 편리하는 겁니다. 편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백화점, 쇼핑몰, 식당 매장 또는 뭐 팝업 스토어, 더현대 서울 같은 데 가면 팝업 스토어에 사람 엄청 나거든요. 팝업 스토어별로 어떤 팝업 스토어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몰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화장실 공공시설, 저희가 재밌는 거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얼타임 핫플레이스. 요새 뭐 성수동 핫플이라고 하잖아요. 성수동 핫플, 핫플 얘네들 좀 얼마나 있지 사람들이? 제가 예를 들면 코엑스에 들어갔어요. 근데 코엑스 맵을 봤더니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어. 핫플인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생산성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비용이고요. 이런 위치 기술이 되게 많이 쓰일 수 있는 데가 이런 뭐 건설 현장, 저희 건설 현장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풀필먼트 센터라든지 어떤 산업 시설이라든지 공장 이런 데인데, 이분들 가서 미팅하면 되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세요. 뭐 효율, 생산성, 안전, 보안 많이 얘기하시는데 종합해 보면 다 비용 다 비용 절감입니다. 100% 비용 절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비용 절감을 할 것인가,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당연히 이동의 효율화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면 대기 시간 최소화, 그 다음에 저스트 인 타임은 필요한 거 빨리빨리 그때그때 빨리.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리소스에 대한 어떤 분배,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결국은 뭐 이동 데이터, 위치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플랫폼에서 뭐 작업자라든지 이런 뭐 장비들, 차량들, 자재,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들, 뭐 출입 관리라든지 모니터링, 안내, 그 다음에 혼잡도, 뭐 이런 리포팅하는 기술들, 그 다음에 정산, 평가, 정산, 안전, 다양한 서비스들을, 각각의 서비스들은 조금씩 생산성을 올릴 겁니다. 아마 이 서비스들을 모으게 되면 전체적으로 큰 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비용을 효율화하겠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저희가 지금 SK 에코플랜트와 함께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서 지금 POC하고 아마 올 하반기 말부터는 이제 정식 서비스 진행할 건데, 저희가 그러면서 그리는 그림 하나는 에코플랜트와 계약하는 게 아니고 에코플랜트의 다양한 하청업체들과 다 계약을 해서 확장하겠다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편리함입니다. 사실은 엔드 유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죠. 엔드 유저는 생산성, 비용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편리하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저희도 엘리베이터에 광고 나오면 광고에 QR이 딱 나오더라고요. QR이 이제 점점 많이 확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LG도 사이니지 광고 되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QR이 들어갈 겁니다. 이 QR은 정말 중요한 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컨텐츠와 모바일을 바로바로 연결해주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딱 연결해 주는데 QR로 연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엄청 파워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QR이랑 결국은 인가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서비스는 사실은 이 사람이 왔구나 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모바일이 무선 지역에 들어가면 왔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예를 들면 무선 또는 보이지 않는 QR코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선신호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은 하나인데, 버튼 누르면 엔트런스, 출입구에서 누르면 뭐 등록, 출퇴근, 뭐 웰컴, 파킹랏에서 그 주차장에서 누르면 주차 등록에 대한 주차장 메뉴, 회의실에서 누르면 뭐 문 열기, 뭐 리모컨, 뭐 에어컨 리모컨들, 그다음에 뭐 이런 회의실 온 사람들하고의 뭐 여러 가지 통들, 또는 사이니 쪽에서 가면 뭐 리뷰, 구매, 뭐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버튼은 하나인데 내가 위치에 가서 누를 때마다 다른 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런 일종의 하나의 버튼이지만 다양한 어떤 옵션을 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생각합니다. 일종의 QR코드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저희는 이제 워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워프, 뭐 예를 들면 워프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공간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 편리하게 쓰게 하자랍니다. 저희가 현대오토웨버하고 하나금융그룹 본사에 스마트 빌딩 솔루션 넣는 거에 대해서 POC 하고 있고, 아마 올해 하반기에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처음에 현대오토웨버가 저희를 찾은 거는 지하주차장 내비게이션 때문에 찾았어요. 근데 저희 거 설명 막 듣고 나서 집중하고 있는 건 지하주차장 아니고요, 요거하고 아까 제가 앞에 보였던 사람들이 이동 수집하는 거, 요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오히려 알고 났더니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세이프티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죠. 서동훈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AI 카메라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죠. 아마 LG 사이니지에도 제가 알기로 이제 AI 카메라가 도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비식별화로 한 다음에 안전관리 활용합니다. 뭐 비용 이슈도 있고 인프라 이슈 있고 뭐 그런 건 뭐 논외로 치고, 과연
카메라로 얻은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비식별화 했다고 해도 비식별화해서 관리에 쓰겠어, 그건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비식별화 했다고 해서 이 정보를 다 공개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것인가는 다른 얘기가 아마도 될 겁니다. 아까 제 사이언스파크 저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식당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콘센트에 꽂아 있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비식별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비식별화 똑같지만 여기는 de-identification이고 저희는 un-identification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한 디바이스에서 온 신호인데 보시면 3시 20초 3시 11분, 3시 34분 맥어드레스가 들어가 있는데 맥어드레스 계속 바뀌어요. 심지어 이 바뀐 맥어드레스 당연히 랜덤하게 생성된 거고요. 약 한 평균 20분마다 바뀝니다. 계속 바뀝니다. 저희가 그 서버에 갖고 있는 맥어드레스는 이미 세상에 없는 맥어드레스입니다. 왜냐면 없어졌으니까 이미. 그래서 일단 개인정보 이슈하고는 무관합니다. 무관하게 되고 저희가 뭐 보시는 분도 많이 계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공유했거든요. 공유하면서 행동 패턴이 바뀌었던 것들을 저희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저희 사무실 있는 건물에는 화장실에도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화장실을 자주 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를 화장실이나 당연히 안 되겠지만 회의실에는 카메라 설치할 수 있나? 불가능하죠. 위험하죠. 그거 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보를 공유해서 관리자만 아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공유해서 내가 여기 혼잡한데 그걸 감안하고 가겠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혼잡하니까 피해야겠어 라는 사람도 있겠죠. 자동으로 안전거리가 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이동 데이터를 통한 공간 생산성 향상, 이동의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공간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식별 이동 및 공간 정보 공유를 통한 안전 향상이고요. 저희는 이러한 기술과 저희 플랫폼을 하나는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쪽, 하나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어떤 이런 산업 쪽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보시면서 이제 이 회사가 이런 거 하고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코엑스죠. 코엑스에서 저희 카카오 내비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지하로 들어가면 이제 지하에 진입하고 있다고 나오면서 이제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정보들 제공해주고 있고요.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 실내 위치 솔루션, 저희 SDK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내비에, 카카오 내비에. 그래서 저희 SDK가 동작하면서 저희 위치가 이제 이 실내 위치를 저희 쪽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차 나와서 잠깐 쓰면 얘도 이제 딱 쓰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이 안에서 방향이라든지 속도, 위치를 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게 지금 지하 2층인데 지하 3층으로 내려가면 지하 3층도 다 심리스하게 연속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오 가이던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뭐 당연히 보행자도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코엑스에서 도둑 실험한 거거든요. 코엑스는 이게 없이 그냥 저희가 이건 살짝 설치하고 얼른 실험하고 뺀 건데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로봇에도 탑재됩니다. 로봇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블루투스 비컨 신호 이용해서 로봇 위치 추정하는 거고, 요거는 사람이 모바일로 이 위치 이제 공유해서 보고 있는 거죠. 요게 지금 저희가 여기가 하나은행 본사인데 본사 건물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지하철에서 버튼은 똑같아요. 누르면 여기서 지하철 관련된 메뉴 딱딱딱딱 뜨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회의실이 아니라 여기 안에 여기 들어오게 되면 출입 등록 화면인데 출입 등록 들어오면 똑같은 버튼이지만 이제 출입 화면으로 다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 아까 전에 혼잡도 측정하는 거, 인원 카운트하는 거랑 연계돼 가지고 여기 있으면 여기 이제 인원이 딱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실시간으로 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은행 본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맵이 들어가면 맵의 위치만 나오고 상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혼잡 정보가 맵으로 다 그냥 표출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이 일로 이동하니까 여기 있던 카운트가 떨어지면서 이제 졸로 카운트가 붙을 겁니다. 이게 저희가 10초마다 카운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딜레이는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광고 아이폰 광고죠. 버튼도 다 똑같아요. 똑같은 버튼인데 딱 누르면 잘 안 보이시는데 광고 페이지 들어가면 구매 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아이폰 광고 그냥 바로 내 폰으로 딱 옵니다. 뜹니다. 또 다른 버튼 누르면 이 광고 그냥 그대로 가져와요. 그냥.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광고하면 예를 들면 사이니지에서 광고 보다가 재밌는데 딱 누르면 내 폰에서 그 광고 똑같이 재생되죠. 그냥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보다가 또 이거 좋은데 구매할까? 라고 누르면 바로 구매 페이지로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는, 저희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나하고 해서 하나 쪽을 넣은 거고, 요거 이제 LG도 중요 파트너라 LG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어떤 워프라고 부르면서 이제 일종의 모바일 아카이빙 한다고 하는데 내 핸드폰으로 뭔가 필요한 정보들을 딱딱딱 가져오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지오 챗입니다. 요거 저희 데모한 건데, 요게 새 친구가 이제 채팅하다가 공간 채팅방이거든요. 다른 친구가 들어오면 여기에 저희가 비컨을 하나 설치해 놨어요. 요 비컨 신호를 수신하는 사람만 인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요 친구가 이제 아까 전에 폰 흔들면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요 셀린이라는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채팅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 채팅방이고, 저희 예를 들면 코엑스
지금 거기 사람 얼마나 분배어 가도 되나 막 이럴 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끼리만 채팅하는 거죠. 바로바로 묻고 답하고 바로바로 묻고 답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산업 현장 같은 데도 그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거는 이제 QR이나 앱 없이 여기 LG 사이언스파크 구내식당에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요거 카드 택하는 데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킨텍스에서 POC 했던 거고 킨텍스에서 POC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아마 요거 비슷한 게 이제 그 슈퍼스타트데이 전시 때도 아마 저희가 요거 데모 할 거고 요거 CD 식당에서 사람들 어떻게 여기 아마 아시겠지만 출입구 이게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 세 개 출입구들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 앱도 안 깔고 저희 이분들 누군지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스마트 시티 관련된 저희의 어떤 진행 상황이고요. 스마트 팩토리 쪽은 좀 짧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 다 인가 출입 관리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건 다 출입 관리부터. 여기도 누르면 여기 지금 7층이거든요. 7층 입구에서 비지터 등록하고 똑같은 버튼인데 누르면 다시 사무실 출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버튼인데 누를 때마다 다른 출입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태그를 해서 여기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가 화력발전소에서 작업자들 위치 트래킹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력발전소입니다. 여기는 서부발전이라는 화력발전소고요. 여기서 그 트래킹하는 거고 여긴 동서발전 여기 10층 보이시죠? 10층이어서 실제로 그 층 다 인지하면서 트래킹하고 있고 디지털 트윈하고 접목하는 것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와대인데요. 저희 청와대 2021년에 요 분이 이렇게 안에 들어오면 여기 이제 1층 본관 1층입니다. 본관 1층 나오는 것들 시민스하게 연결되는 거 보실 거고 사실 청와대하고 저희 이거 2022년에 서비스 하기로 했는데 청와대가 없어져가지고 갑자기 못했어요. 여기는 그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이고요. 그 차량 들어오고 나갈 때 체크하는 것들이고 여기 저희가 요거는 이제 차량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건 앱인데 저희가 지금 웹에서 모니터링해서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차량 들어오면 웹에서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시밀스하게 지하 뭐 2층, 3층, 층 바뀌어도 다 시밀스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비용을 왜 들여야 되는가라고 보면 예를 들면 편리하다. 사용자가 얻는 가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편리하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내 차 찾기를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어. 카메라 안 써도 되니까. 두 번째는 사람들이 빌딩 진입할 때부터 우리 앱을 쓰게 만든다. 이게 하나은행 같은 경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들어올 때부터 하나은행 앱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그 앱으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모빌리티의 서비스를 지하까지 확장하자. 뭐 배달, 택시, 대리, 택배피고 이거는 저희가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비상 상황에서 지난번에 화재도 그렇고 예전에 아마 지하에 물난리도 한번 났었죠. 그럴 때 지하철에 지금 몇 명이 있어요. 그래야 빨리 대처하니까 그런 것들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고요. 저희가 그리는 그림들인데 저희는 공간을 이렇게 섹터, 빌딩, 레벨로 분기해서 모든 공간을 해석하고 있어요. 사이언스파크 같은 경우 사이언스파크 전체가 하나의 섹터, 그다음에 몇 이런 게 다 빌딩, 층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안에서는 어떤 이런 피지컬 맵이 있으면 그 안에 라디오 맵이라고 해서 이제 위치 측정을 위한 RF 맵을 올립니다.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양한 이제 컨텐츠를 올려요. 예를 들면 이런 스팟들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 몇 명 있고 파퓰레이션 맵들. 요건 아마 그다음에 뭐 저희가 채팅도 요 채팅들이 이제 채팅이란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컨텐츠를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오 태깅이 딱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컨텐츠들이 자연스럽게 공간에 이렇게 쭉 쌓이게 되면 이제 그것들이 공간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 12월에 여기 슈퍼스타 팀의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에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LG에 기대하는 것들이 LG가 저희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기대하는 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와이어리스 시그널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실내를 가나 전자제품이 없는 데가 없어요. 모든 데 가전이 다 있어요. TV 너무 많고 뭐 에어컨 너무 많죠. 아마 LG에서 그리시는 그림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LG는 가전들이 서로 IoT로 연결돼서 뭐 시너지를 내고 TV가 허브가 되고 하는 그림을 그리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리는 그림은 가전이 일반 스마트폰들과 연결되고 예를 들면 여기 오신 분들 TV가 여기 오신 분들 몇 명 있는지 딱 체크하는 거, 다 올리는 거. 저희가 뭐 상상력 발휘한 것 중에는 사람들이 그 집에서 TV 채널 뭐 보는지는 아시잖아요. 알잖아요. 셋탑박스에 다 알고 있잖아요. 몇 명이 보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 명이 볼 수도 있고 세 명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집에서 돌아다니실 때 핸드폰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럼 TV가 지금 몇 명 보고 있어 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또는 TV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드파티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IoT 디바이스들하고 연동하는 그래서 일종의 허브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저희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는 저희 아까 USB로 조그맣게 만든 인프라도 설치 안 해도 되고 LG 가전 다 있으면 그냥 다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LG한테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이 자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첫 번째 스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J랩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택진입니다. 저희 회사는 실내 위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이동 데이터를 통해서 공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요. 공간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간 관리 비용을 낮추면서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공간을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안전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좀 더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연구원 창업제도를 통해서 2021년에 TJ랩스를 창업했고요. 현재 TJ랩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LG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아주 많습니다. LG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가전제품 또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LG에서 그리는 그림은 그런 가전들이 서로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림은 조금은 다릅니다. LG의 가전들은 실내 공간 어디에나 있습니다. LG 가전들과 일반 모바일 디바이스들, 애플 아이폰, 애드로이드 폰,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서드파티 회사들에서 만들어냈던 IoT 디바이스들이 가전을 중심으로 서로 연동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과 LG전자 또 LG U+ 같은 다양한 LG 기업들과의 연결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이동이 중심이 되는 세상의 확장이거든요. 사실 핵심은 확장입니다.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가 저희에게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고요. 사실은 그런 확장이 결국은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그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LG와 저희가 협업하면서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슈퍼스타트 팀에서 저한테 그 1시간 아고라 강연을 말씀해 주셔서 사실 고민을 좀 했거든요. 어떤 내용을 해야 될 것인가 또 1시간이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저도 잘한 것 같고 또 아주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또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